2022년 2월 8일입니다. 어제 머리를 좀 커트를 좀 했죠. 좀 깔끔해 보이죠? 밑에가 약간 살이 찐 건가? 약간 좀 부은 건가? 국정원의 사이버 안보 총괄 관련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국가 사이버 안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의 해커라든가 북한의 해커라든가 러시아의 해커, 뭐 미국의 해커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예를 들면은 한국 수력 원자력 핵발전소 관련된 아니면 경찰청 아니면 검찰청 사실 그런 데는 별 뚫을 이유도 없지만 행정안전부, 주민전산, 행정전산망 같은 거 이런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네이버 아니면 삼성전자 이런 서버라든가 이 서버만이 아니라 개인 PC, 연구원들의 PC 이런 걸 공격해서 막대한 어떤 정보를 가져가거나 또 암호화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국가 사이버 안보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한 국가 사이버 안보법은 국정원 산하의 사이버 안보위원회를 두고 국정원장이 정부기관 대상 사이버 안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문제는 이제 이 국정원이 특정한 어떤 사건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국가기관의 전체에 대한 부분을 일종의 들여다볼 수 있다. 사실 들여다봐야지 거기에 진짜 해킹 툴이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러면은 국정원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국정원이 주도권을 가지니까 이건 사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한 이런 경우 민간 기업들도 역시 국정원이 들여다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정보기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이 효율성 측면만이 아니라 이 대응 역량 또는 부작용, 심각한 문제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민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를 들면 어떤 아까 말한 다음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이런 애들 이런 쪽에 공격당했을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공은 국정원, 군은 국방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해킹 조직에 의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나눠져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지만은, 그래서 시민사회나 산업계에도 이런 사이버 보안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도 공감하는데, 문제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이것을 그러니까 전략, 정책 수립 그리고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이 민간 기업의 서버를,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어떤 중요한 기밀사항, 그러니까 내부 서버라든가 연구원들 개인 컴퓨터를 본다고 하면은 거기서 유출될 수 있는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예를 들면 어떤 사이버 테러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안 당했다라고, 우리는 하지 말라,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러면 실제로 이거 국정원의 컨트롤 타워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정보기관 자체가 그런 것들을 다 모아둔 후에
국가라든가 국가 시스템을 통제하려고 할 때,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위험한 부분은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과기정통부라든가 청와대 같은 데에 일정 정도 그 컨트롤 타워를 두고 국정원 이외, 그러니까 국정원에서의 사이버 보안 역시 국정원에서 배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조직이지 국정원 자체가 보안 전문가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거죠. 국정원은 말 그대로 정보 부서인 거고 보안은 아니죠. 그죠? 보안 전문가들 중에, 그러니까 정보 부처에서 보안 전문가를 채용할 수는 있어도 국정원 자체가 보안 전문가는 아닌 거죠. 보안에 능통한, 물론 그걸 오랫동안 해왔던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옛날 방식의 비밀 경찰이라든가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헷갈리고 있다. 정보와 보안을 헷갈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안, 예를 들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사와 정보를 분리하는 이유도 그런 거다. 수사와 정보를 분리하고 수사와 증거 취득 부서를 또 분리하는 이유도 명확하다. 즉 국정원에 이 컨트롤 타워를 넘긴다는 것은 그들을 이 정보 기관에 보안 업무를 집중시키는 명분 하에서 국정원 자체가 국가 전체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보안이라는 명목 하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적인 사이버 안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건 국정원의 업무지만은 그게 아니라 사이버 보안 전략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대응, 이런 것은 보안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보안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국무총실 산하에 정부가 정부 행정을 총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국무총실 산하에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럼 결국은 국정원 산하에 있는 사이버 안전센터 같은 것도 사실은 굳이 국정원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냐. 즉 말하자면 우리가 정보 조직이라고 하는 것과 사이버 안전을 헷갈리고 있는 거다. 그럼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사이버 안전 같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국정원이 할 필요 없다. 오히려 그런 사이버 안전 전문가들이 정부, 특히 이제 과기정통부라든가 아니면 그게 좀 못 믿었으면 국무총리 산하의 어떤 쪽으로, 아니면 사이버 보안청 같은 걸로 별도로 신설하든가 이런 방식이 낫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는 헷갈리고 있고 실제로는 국정원이라든가 이제 옛날의 정보라든가 아니면 옛날의 국가 통제 시스템이 익숙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국정원에서 그걸 다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무엇인가 이제 정보 통제의 기구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쪽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사실은 행정부의 제1수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게 또 청와대로 가게 되면 이게 밀실이라든가 아니면 청와대 참모들 중심으로 가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린 예를 들면 사이버 관련된 아니면은 여러 정보, 개인정보, 정보통신 기반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국정원 자체가 통제하면 안 된다. 즉 국무총실 산하에서 그것을
뭐라고 하든, 그걸 뭐라고 하면 사이버 보안 본부라고 하든, 아니면 사이버 전략위원회라고 하든, 뭐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물론 거기에는 공무원만 들어가면 안 되죠. 민간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옛날에는 이런 사이버 보안이나 안전 같은 게 아니면 뭐 정보 보안 이런 안전을 극소수의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 우리 007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그래서 독재 국가가 되거나 아니면 정보 통제 국가가 되는 거죠. 특히 또 이제 대통령제 중심 하에서는 대통령이 정보를 통제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하고 주요하게는 이제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뭐 국무총리가 됐든 아니면 그게 누가 됐든 형태로 그 업무를 하되 그것은 민간이 같이 참여하고 각 요소가 참여하는 어떤 뭐 국가사이버보안전략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국가사이버 보안 본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두고 그 각각의 경우에 그 이 국정원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뭐 경찰청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또한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죠. 국가수사위원회, 국가과학수사위원회 같은 형태가 지금처럼 행정부 뭐 산하에 있는 아니면 뭐 국가수라든가 아니면 검찰 산하에 있는 뭐 과학수사부 같은 이런 데에서 만들어 갖고 수사를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증거를 분석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지를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딴지를 걸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은 국정원이 공공 분야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공개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국정원이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뭐 어떤 몇몇이 잘못된 마음을 먹거나 딴 마음을 품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와 정보를 분리하고 수사와 증거 분석을 분리하고 수사는 수사 전문가한테 가지만은 증거 분석은 그거보다 상위에 있는 집단 혹은 어떤 그 민간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제3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전 사후 제한 조치를 두는 방식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 국가 사이버 안보 법안은 거의 모든 뭐 국방부, 경찰청, 과기정통부가 모두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그걸 갖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이다라는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이제 문제는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면 그럼 누가 가질 것이냐? 그럼 그걸 굳이 그걸 가질 필요 없이 가장 행정부의 상위인 공무총실 정도에서 갖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것을 일정 부분 대리할 수 있는 과기정통부, 수사권이 없는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컨트롤 타워가 맞지 않느냐. 즉 컨트롤 타워도 하고 수사도 하고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국정원이 갖는 건 컨트롤 타워를 갖고 정보를 갖는 것이 위험하고 컨트롤 타워를 하고 수사권을 갖는 경찰행은 더 위험하고 검찰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형태의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버 공간의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보안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상당히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부분의 제도적 전환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이런 걸 좀 조명을 해줘야 되는데 언론 애들도 사실은 무지하고 좀 어떤 걸 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별로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고 왜? 정부가 사실은 무서우니까 모르기도 하고 또한 관련된 전문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관련된 학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이해관계가 또 존재하고 그나마
예전에는 학계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 요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라든가 돈 관련된 부분에서 역시 이해관계 충돌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 분명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한겨레 신문 정도가 이제 뭐 이렇게 문제 제기 정도 하지만은 많은 언론, 대부분의 언론들은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 뭐 이른바 이 경찰이나 아니면 국정원들 써주는 대로 그냥 쓰거나 아니면 별로 쓰지도 않고 알고 싶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매우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도 한데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실 그 공주치료감호소라는 데가 있어요. 아마 국립법무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 공주치료감호소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지금 치료감호소를 합시다. 근데 이 치료감호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감호소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 심신장애, 약물중독, 정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치료하고 재범 방지하는 기관으로서 실제로 이런 그 치료감호소 같은 데가 몇 개 없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하나 있고 다음은 없습니다. 근데 상대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범죄자들의 이 교도소 내에서의 재범 방지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어떤 심리적 치료 같은 부분, 심리적인 통제, 치료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런 전문가들이 설 자리가 없고 있는 공주치료감호소의 의사들조차도 법무부의 인권정책과장을 지낸 어떤 놈이 있는데 이 2018년에 직원들한테 막말 성희롱성 발언을 해갖고 해임됐는데 다시 그 복직소송을 해서 승소해갖고 복귀했어요. 복귀하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떨려나니까 이제 이런 치료감호소로 왔겠죠. 근데 여기 행정지원과정으로 왔으니까 그게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또 폭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의사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 그것도 정신과 의사들인데 집단적으로 사표를 낸 거죠. 물론 순차적으로 냈지만 사실 굉장히 그 치료감호소의 의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아니라 다른 뭐 돈 많이 버는 어떤 쪽으로 가서 돈 많이 벌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참 갑갑한 거예요. 뭐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을 치료감호소 행정과정으로 보내갖고 난장판을 만들어내느냐. 오히려 이런 치료감호소의 전문가들을 더 많이 채용을 하고 시스템을 안비해도 부족할 이런 판에 이게 무슨 난장판이냐. 물론 법무부에서는 지금 감찰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은 알려져 있지만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지금 초급소년 문제, 그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 위험한 범죄자들의 치료 혹은 이런 부분 문제 그리고 재범 방지 문제 이게 산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의사만이 아니라 의사 혹은 의사가 아닌 심리 전문가들이라든가 행동 전문가들을 상당 부분 많이 채용을 하고 그래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많은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응을 해야도 부족한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전문가들의 위에 실제로 전문적이지 않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그런데 어디서 밀려갖고 어딘가는 복직을 시켜야 되는데 법무부엔 두기 싫어. 다른 데도 두기 싫어. 교도소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저런 문제 있는 사람 왜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밀리다 이제 치료감호소로 왔겠죠.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제일 밀다 오니까 이제 스스로도 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진짜 이런 전문적으로 치료감호소의 행정지원이나 이런 데는 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이 와야 되는데 거꾸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참 대한민국 법무부의 행정이 참 엉망진창입니다. 글쎄요, 이게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애매하네요. 근데 법무부가 참 못났습니다. 못났어. 왜 이런 사람을 이런 데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에 요즘 뜨는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고 하는 오징어 게임 이후에 굉장히 재미가 있고 막 그 K 컨텐츠라고 해서 막 하는데, 문제는 그 컨텐츠가 진짜 이런 진짜 퀄리티냐, 퀄리티가 있는 거냐. 사실 저는 이제 그 옛날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에서 뭐 이거 보여드려 상관없겠죠?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라는 데에서 기획회의라고 하는 잡지에 범죄 사건 그리고 재현의 윤리라고 하는 이런 그 테마 기사에 한 꼭지를 제가 썼습니다. 범죄 전문 논픽션의 윤리라고 해서 이제 제가 쓴 부분은 그 파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범죄 사건 같은 경우를 컨텐츠로 만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실제로 이게 이제 제가 쓴 그 기사입니다. 제대로 윤리적으로 혹은 재밌으면서도 윤리적으로 구현해낸 부분이 있느냐. 사실 이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고 넷플릭스 드라마의 그 부분에서 여학생이 성범죄를 당하는 장면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촬영해서 폭력이 행사되는 그런 장면들 등등등등. 근데 이게 이제 뭐 K 컨텐츠라 오징어 게임의 몇 배, 3배에 달하는 조회수 막 이렇게 하면서 역시 뭐 한국 K 컨텐츠. 근데 실제로 이런 작품들이 폭력, 범죄를 대하는 실제로 윤리적인 혹은 어떤 태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을 있는 그대로 그냥 다루면은 이게 실제로 있는 그대로 다루는 것이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히려 지나치게 적나라하게 되어서 약자들의 고통을 일제 볼거리로 만드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떠나서 이런 장면들을 연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없는, 즉 말하자면 스펙타클하고 뭐 그냥 잔인한 장면인데 굳이 이런 장면을 여학생이 집단 강간을 당한다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맥락 없이, 자기네들은 맥락이 있지 하지만은,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제 그냥 폭로, 요즘 학교는 이렇다, 폭로, 이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고 하는데, 실제로 보여주기, 폭로만 가지고 특정 장면이 그 작품의 맥락상 그게 맞느냐. 어차피 맥락이 있으니까 다견제타라고 하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일종의 어그로, 일종의 논란 장면은 몰려서 시청 클릭수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도덕적 품질, 흥행만이 아니라 우리가 포르노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K 컨텐츠라 하더라도. 지금은 국뽕에 가려갖고 이런 얘기가 사라졌지만, 제가 이 글을 쓸 때도 2년 전인데, 1년 전, 2년 전이죠. 1년 전이죠. 일 때도 이런 어떤 폭력의 재현 윤리에 대한 논의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런 넷플릭스라는 데가 외국 컨텐츠, K 컨텐츠라는 얘기가 국뽕 이데올로기가 나오면서 뭐 재밌으면 됐지, 뭐 전 세계적으로 막 그 한국 컨텐츠 잘 만드는데 뭐
이거에 가려갖고 진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도덕적인 품질, 컨텐츠의 질,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것이 아니냐. 넷플릭스의 지금 우리 학교는 문제제기, 특히 이제 그런 겁니다. 연쇄살인범들의 연쇄살인을 막 재현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연쇄살인범들의 얘기를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기승전결, 네이버의 기승전결 그 댓글 다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은 어떤 지적을 해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연쇄살인범이라든가 살인범들 아니면 강간범들 이런 잔혹한 살인범들의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지들이 떠드는 걸 그대로.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범죄를 하고 그것에 대해 떠들었어. 실제로는 그 의도가 아니야. 근데 자기 그것을 면피하려고 아니면 자신의 어떤 것을 정당화하려고 다른 데서 가져온 얘기를 떠드는데, 그것을 수사했던 사람, 그것을 이렇게 뭔가 접했던, 제대로 접한 것도 아닌 접했던 사람들이 건너듣고, 아니면 실제로 어떤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접하고 때 그것을 자기식으로 그냥 해석해서, 실제로 그 범죄의 기본 틀은 그게 아닌데, 실제로 이제 마인드헌터 시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프로파일러들이, 즉 말하자면 존 더글라스라든가 로버트 레슬러 같은 시대에 아주 그 이른바 전설적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한 20년 동안 일정 정도 이 암흑 시대를 갖게 된 것도 그런 겁니다. 와, 전살인범은 저래, 살인범은 저래, 대단하다. 이것만 가지고 20년을 울고 먹었어요. 그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왜곡되고 그 사람들이, 그 범죄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또 그것을 체록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처음이기 때문에 부실하고 무능력해서 다르게 해석했을 수도 있는 부분을, 그걸 가지고 저렇게 해버리면은 본질적으로 과학적인 분석이 불가능해진다. 재현의 윤리도 마찬가지, 범죄 재현의 윤리라든가 폭력 재현의 윤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있는 그대로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그것은 이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 좀 더 잔인한 어떤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욕구에 따라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죠. 그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K 콘텐츠, 넷플릭스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질 것이다. 제가 폭력의 재현의 윤리, 살인의 재현의 윤리, 범죄의 재현의 윤리를 쓴 기사도 바로 그걸 저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된 어떤 기록과 분석과 그를 통해서 표현을 하되 맥락에 맞게, 그리고 정제돼서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보여줄 필요 없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론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 우리가 아주 잔혹한 살인 드라마 아니면 이런 범죄 컨텐츠를 보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그걸 만드는 사람들한테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